미영 씨, 가족도 모르게 해야 해. 새벽 2시 55세 청소부 김미영은 회장님을 등에 업고 회사를 탈출했습니다. 25년간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유괴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죠. 하지만 회장님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평생 청소부로 살았던 여인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을지로 한복판에 우뚝 선 대성그룹 본사 건물에서 한 여인이 노인을 등에 업고 뒷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그녀의 뺨을 매섭게 때렸지만 김미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최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70대의 최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앙상해져 있었고 그의 몸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김미영, 55세. 25년간 대성그룹에서 청소부로 일해온 그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대학 졸업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회장님을 업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회장님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김미영의 머릿속에는 몇 시간 전 목격했던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실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 회장의 모습. 그때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이혼 후 7살 딸을 혼자 키워야 했던 김미영에게 대성그룹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그녀를 받아준 곳이었으니까요. 처음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바닥을 닦았고 손이 갈라져도 변기를 깨끗하게 만들었죠.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복도에서 비켜달라고 하면 마치 방해물을 치우듯 했죠. 하지만 최 회장만은 달랐습니다. 처음 회장님과 마주친 건 입사 3년 차였습니다. 밤늦게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영은 깜짝 놀라 바닥에 흘린 물을 급하게 닦으려 했죠.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회장님의 첫 인사였습니다. 그때 김미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녀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최 회장이 유일했으니까요. 그 후로 최 회장은 김미영을 볼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절에는 딸 용돈을 챙겨주었고 김미영이 아플 때는 병원비까지 지원해 주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김미영에게만큼은 아버지 같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최 회장의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죠. 그래도 신기하게 김미영만큼은 항상 알아봤습니다. 미영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최 회장의 따뜻한 인사는 치매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억들이 사라져가면서 김미영에 대한 기억만큼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죠. 지금 김미영이 최 회장을 업고 도망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미영은 회장님이 추워하실까봐 자신의 점퍼를 벗어 회장님께 덮어드렸습니다. 얇은 작업복만 입은 그녀의 몸은 순식간에 추위에 떨렸지만 회장님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가면 신고당할 게 뻔했습니다. 김미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일단 회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미영 씨, 청소함을 기억해요. 청소함에 진실이 있어요.
김미영은 회장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함이라니 무슨 얘기일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죠. 김미영은 회장님을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만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미영은 회장님을 모시고 외곽의 작은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텔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을 내주었고 김미영은 회장님을 침대에 누이고 간단한 음식을 사왔습니다. 최 회장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고 의식도 흐릿했죠. 김미영은 젖은 수건으로 회장님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지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김미영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7살 딸 하나만 데리고 나온 그녀에게는 마땅한 직장이 없었죠.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성그룹에서 청소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학력 무관, 성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미영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접날, 김미영은 유일한 정장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었죠. 면접관들은 그녀의 학력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았죠. 첫 출근 날, 김미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에 갔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바닥, 창문, 책상까지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까져도 손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죠.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고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고의로 바닥에 쓰레기를 떨어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김미영은 견뎠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딸이 숙제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환점은 입사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늦게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영은 당황해서 물을 흘렸고 급하게 닦으려고 무릎을 꿇었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는데 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그 한마디에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감사 인사였으니까요. 그 후로 최 회장은 김미영을 볼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독감에 걸려 3일간 결근했는데 회장님이 직접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까지 지원해 주셨죠. 김미영은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명절 때면 어김없이 김미영의 딸 용돈을 챙겨주셨습니다. 봉투에 돈과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에게 효도하렴. 김미영의 딸은 그런 회장님을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가끔 회사에 놀러 오면 최 회장은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김미영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최 회장은 축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학비가 걱정이라고 했더니 장학금까지 주선해 주셨죠. 김미영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성실한 사람이 제일 귀한 법입니다. 미영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 회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김미영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최 회장에게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길을 잃어버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생겼죠. 병원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였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김미영만큼은 항상 알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은 잊어버려도 김미영을 보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미영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억들이 사라지면서 김미영에 대한 애정만큼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모텔 침대에 누워있는 최 회장을 보며 김미영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인간적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지켜내겠다고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잠꼬대처럼 들려오는 회장님의 목소리에 김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경영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 이전무, 김 부장 등 핵심 임원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5세의 그는 최 회장 밑에서 20년간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죠. 회장님이 이렇게 되신 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50세의 그는 최 회장의 조카였지만 혈연 관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확진됐으니까 경영권 문제를 정리해야죠. 더 늦으면 복잡해집니다. 김 부장도 거들었습니다. 회계팀장인 그는 평소 윗사람 눈치 보기에 능했고 이번에도 분위기를 읽고 동조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의 음모는 최 회장이 치매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이 평소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회장님이 사회공헌 사업에 치중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상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서명하신 문서들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재정 운영이 엉성해졌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은 회장님의 치매를 빌미로 자신들의 야욕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전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삼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은 무효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최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회사 자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죠? 박상무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둬야죠. 치매 환자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서도 필요하고요. 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랄해졌습니다. 최 회장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논의했죠. 며칠 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일정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미팅을 취소하고 회장실 출입도 제한했죠. 회장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박상무의 가짜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최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또한 최 회장을 회장실에서 별관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별관은 본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쉬웠거든요. 회장님, 별관이 더 조용해서 휴식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무의 제안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거부했지만 이들은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죠. 그 과정에서 김미영이 우연히 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밤늦게 청소하고 있는데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이제 회장을 완전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치매라는 걸 빌미로 해서요. 박상무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청소부 아줌마도 문제예요. 너무 회장님 곁에 붙어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이 전무가 김미영을 지칭하며 말했습니다. 김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 여자는 처리하면 됩니다. 어차피 아무 힘도 없는 청소부잖아요. 김 부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영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김미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더욱 강해졌죠. 이들의 음모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최 회장이 별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미영의 청소구역에서 회장실을 제외시켰죠. 이제부터 회장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박상무의 통보였습니다. 김미영은 더 이상 회장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몰래라도 회장님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 김미영의 노력을 이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점점 더 강해졌고 김미영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청소나 하세요. 괜한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요. 이 전무의 경고였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내겠다고요. 일주일 후 최 회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별관으로 옮겨진 회장님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지내고 있었죠. 박상무와 이 전무는 회장님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관 3층 구석진 방. 원래는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이제 최 회장의 거처가 됐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낮에도 어둠침침했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김미영은 몰래 그 방을 확인하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셨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김미영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영 씨, 여기가 어디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았죠. 김미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김미영의 다짐과 달리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박상무와 이전무는 회장님에게 각종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 김미영이 몰래 회장님을 보러 갔을 때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상무가 회장님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박상무는 더욱 강하게 압박했죠. 빨리 하세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무도 합세했습니다. 둘이서 회장님을 양쪽에서 붙잡고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 했죠. 싫다, 싫어. 회장님의 약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대했죠. 김미영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당장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김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당하고 있는 학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미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회장님을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약도 구해다 드렸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래 숨겨질 리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전무가 김미영을 발견하고 다그쳤습니다. 김미영은 회장님께 가져다 드릴 따뜻한 죽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께서 드실 것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김미영의 대답에 이전무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청소부 주제에 왜 참견해요? 그의 목소리는 모욕적이었습니다. 25년간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김미영을 마치 하찮은 존재 취급하는 거였죠. 박상무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김미영 씨, 당신 요즘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청소만 하면 돼요. 회장님 일에는 끼어들지 마세요. 박상무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께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김미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몰래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 경고했잖아요. 김 부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죠. 당신 딸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요? 대학 4학년이죠? 취업 준비하고 있고요.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까지 언급하는 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딸까지 피해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김 부장의 경고에 김미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김미영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날부터 김미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며칠 후 김미영은 우연히 박상무와 이전무의 대화를 또 엿듣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박상무의 계획이었습니다. 최 회장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완전히 격리하려는 거였죠. 의사는 섭외해뒀나요? 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치매 심화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해졌습니다. 김미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미영은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욱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김미영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영 씨, 고마워요. 회장님의 한마디에 김미영의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지켜내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김미영은 최 회장을 업고 회사를 탈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악행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미영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회장님의 마지막 속삭임이 김미영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김미영은 확신했습니다. 새벽 4시. 김미영은 회장님을 등에 업고 회사 건물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건물을 청소하며 구석구석 알게 된 지식이 지금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었죠. 경비실을 피해가려면 후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문에도 CCTV가 있었고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김미영은 경비원의 순찰 패턴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보통 새벽 4시면 경비원이 1층 로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죠. 회장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김미영은 속삭이며 회장님을 더 단단히 업었습니다. 최 회장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김미영의 55세 몸으로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하 주차장을 거쳐 후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청소함을 기억해요. 회장님의 말을 김미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김미영은 회장님을 업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비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은 재빨리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회장님도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하고 계셨습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미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거든요. 다행히 경비원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김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문은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카드키가 있어야 열렸지만 안에서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 열렸죠. 다만 알람이 울릴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들킬 텐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간에는 시스템이 꺼져 있었나 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미영은 회장님을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회장님을 보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미영은 일단 회사에서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기에는 너무 수상했고 지하철은 아직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죠. 한강변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회장님을 앉히고 김미영도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요. 김미영은 걱정이 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영 씨. 고마워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청소함의 진실이. 37번째를 기억해요. 37번째라니요? 김미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회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김미영은 예전에 딸과 함께 갔던 작은 모텔을 떠올렸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추적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았죠. 택시를 잡아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을 내줬습니다. 김미영은 회장님을 침대에 눕히고 간단한 약과 음식을 사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회장님 실종 소식이 나온 거였습니다. 대성그룹 최 회장이 새벽에 실종됐다는 속보였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로 회사 청소부 김미영이 지목됐다는 내용까지 나왔죠. 김미영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벌써 유괴범으로 몰린 거였습니다. 박상무와 이전무의 빠른 대응이었죠. 편의점 사장이 김미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혹시 알아본 걸까요? 김미영은 재빨리 물건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회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영 씨가 유괴범이라고요? 말도 안 돼. 회장님은 분명히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김미영에 대한 신뢰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김미영의 다짐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청소함. 37번째. 진실이 거기에. 김미영은 회장님의 말을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청소함이라면 회사에 있는 청소용품 보관함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37번째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유괴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회사에 나타나면 즉시 체포될 게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김미영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치매 노인을 유괴한 용의자라고 소개됐죠. 2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 거였습니다. 김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신고당할 게 뻔했습니다. 김미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김미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영 씨, 당신을 믿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세요. 회장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김미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청소함과 37번째에 분명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걸 확인하려면 목숨을 걸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미 유괴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회사에 나타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김미영은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요. 이틀째 되는 날, 김미영의 얼굴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얼굴이 됐습니다. TV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신문까지 모든 매체에서 그녀를 치매 노인 유괴범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박상무와 이전무의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미영을 범인으로 몰아갔죠. 회장님을 25년간 가까이서 모신 김미영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충격입니다. 박상무의 가짜 눈물 연기였습니다. 이전무도 거들었죠. 평소에도 회장님 재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고 회장님을 구하려던 김미영이 범인으로 몰렸죠. 인터넷에는 김미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25년간 계획한 범죄, 돈에 눈이 먼 청소부 같은 악플들이었죠. 모텔에서 뉴스를 본 김미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전국구 범죄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뉴스에 엄마가 나오는데. 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회장님을 구하려고 한 거야. 하지만 딸이 믿어줄까요? 온 세상이 자신을 범죄자라고 하는데요. 엄마를 믿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빨리 자수하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미영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딸까지 걱정시키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미영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장님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계셨으니까요. 미영 씨는 잘못이 없어요. 나를 구해준 거잖아요. 회장님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텔 사장이 김미영을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조식을 가져다 주면서 모텔 사장이 이상한 눈빛으로 김미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김미영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곧 신고당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나가야 해요. 김미영은 재빨리 짐을 챙기고 회장님을 모시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모텔 사장이 급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길거리로 나오니 더욱 위험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김미영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너무 유명해진 거였죠. 김미영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회장님과 함께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김미영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도 CCTV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위험했죠. 김미영은 회장님을 부축하며 구석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카페는 어둡고 한적해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열이 더 올랐고 의식도 흐릿해졌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였습니다. 김미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님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즉시 체포될 게 뻔했습니다. 그때 카페 TV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성그룹에서 김미영을 찾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죠. 치매 노인을 유괴한 김미영을 찾는 분에게 1억 원의 현상금을 드립니다. 박상무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김미영을 찾으려 할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청소함과 37번째의 비밀을 밝혀야 했거든요. 그날 밤 김미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회사로 돌아가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비밀을 찾아내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을 안전한 곳에 모셔야 했습니다. 김미영은 예전에 딸과 함께 갔던 산속 펜션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죠. 택시를 잡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펜션 주인은 김미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할머니였거든요. 회장님을 침대에 눕히고 김미영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밤 회사로 잠입해서 청소함을 찾아보겠다고요. 성공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김미영은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미영의 다짐에 회장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김미영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김미영은 회장님을 펜션에 모시고 홀로 대성그룹으로 향했습니다. 25년간 다녔던 회사의 범죄자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회사 주변에는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잠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25년간 이 건물을 청소하며 알게 된 모든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죠. 지하 주차장 환기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들어가야 했지만 김미영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건물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지하 1층에 있는 청소용품 보관실이었죠. 회장님이 말씀하신 청소함이 바로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37번째라는 것도 분명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용품 보관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김미영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얻은 특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제 냄새와 함께 오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25년간 매일 청소 도구를 챙겼었거든요. 보관실에는 수많은 청소용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7번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관실 벽 한쪽에 작은 사물함들이 있었는데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요. 김미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37번째라는 게 37번 사물함을 말하는 걸까요? 37번 사물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사물함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물함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청소용품 대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회장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영 씨,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 걱정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열쇠는 내 개인 사무실 금고 열쇠입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김미영은 감격했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이런 준비를 해두셨던 거였습니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해 두신 거죠. 하지만 회장님의 개인 사무실은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 위험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소음이 날 수 있었거든요. 김미영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한 층씩 올라갔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55세의 김미영에게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회장님을 위해 참았습니다. 드디어 30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는 고요했고 경비원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25년간 이 문 앞에서 청소를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이 문의 잠금 장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였죠. 회장님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회장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김미영은 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금고는 책장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우연히 발견했었죠. 봉투에서 꺼낸 열쇠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과 함께 박상무와 이전무, 김 부장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횡령 증거,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회장님을 학대한 증거까지 모든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김미영에게 맡긴다. 그녀는 25년간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었다. 나의 자식보다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이다. 김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이토록 믿어주고 계셨다니요. 유언장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치매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이 봉투 안의 모든 증거를 공개하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라. 회장님은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질 일들까지 미리 대비해 두신 거죠. 김미영은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순찰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은 재빨리 금고를 닫고 숨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은 다른 층으로 갔습니다.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건 들어올 때보다 쉬웠습니다.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김미영은 가방을 꽉 잡고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께 성공했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장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잘했어요, 미영 씨. 이제 진실을 밝혀주세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에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어떤 언론사를 믿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회장님이 좋아하셨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로운 언론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김미영은 그 프로그램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수배 중인 김미영이 연락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김미영이 증거 서류에 대해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런 증거가 있다면 만나 뵙겠습니다. 기자와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뤄졌습니다. 펜션에서 만난 기자는 김미영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최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나요? 네, 25년간 회장님 곁에서 일했으니까 필체를 알 수 있어요. 기자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박상무와 이전무의 횡령 증거,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회장님을 학대한 증거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당장 방송에 내보내야겠어요. 기자의 열정에 김미영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방송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영의 증언과 함께 회장님이 남긴 모든 증거가 공개됐죠. 특히 회장님의 육성으로 녹음된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식들의 학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죠. 지금까지 피해자인 줄 알았던 박상무와 이전무가 진짜 가해자였고 유괴범으로 몰렸던 김미영이 진짜 영웅이었던 거였으니까요.
인터넷 댓글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진짜 영웅이네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 맞았어요. 저런 악질들이 회장님을 학대했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김미영 씨에게 사과해야 해요.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김미영을 찾던 현상금은 즉시 취소됐고 대신 박상무와 이전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도 뒤늦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미영에 대한 수배령은 취소됐고 대신 정식으로 보호를 받게 됐죠. 김영사라는 젊은 형사가 김미영을 찾아왔습니다. 김미영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미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거였으니까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회장님의 증거가 워낙 명확했거든요. 박상무와 이전무, 김 부장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장에서 공개된 회장님의 육성 증언은 모든 사람을 울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나에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유괴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의 명확한 증언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김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도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미영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김미영은 회장님의 뜻대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영복지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청소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이었죠. 김미영이 이사장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청소부로 살았던 그녀가 갑자기 재단 이사장이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건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등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김미영은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하며 회장님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회장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받는 청소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였죠. 딸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김미영은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진정한 보람을 찾게 된 거였으니까요. 회장님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스트레스가 없어지자 치매 증상도 완화됐죠. 미영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의 감사 인사에 김미영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결국 보람으로 이어진 거였으니까요. 몇 년 후 김미영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청소부에서 재단 이사장까지라는 제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김미영은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진심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미영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죠. 지금도 김미영은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합니다. 회장님의 사진 앞에서 인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25년간 청소부로 살았던 김미영. 그녀의 진심과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꾼 거였습니다. 작은 사람의 큰 꿈이 현실이 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